한국의 대통령 탄핵 소식이 아프리카 케냐 청년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건 그냥 뉴스 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 사건이 지구 반대편 청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꿨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025년 4월 4일은 제 인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저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태어나고 자란 엘리아입니다. 어릴 적부터 혼란한 정국, 반복되는 부정부패, 그리고 매번 바뀌는 지도자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투표를 믿지 않았고 거리 시위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때로는 선거 결과를 두고 부족한 갈등이 일어나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선거 후 폭동으로 학교가 한 달 넘게 문을 닫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이 저는 답답했습니다. 왜 우리는 늘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 자라났고 결국 정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장학금을 받아 하버드 대학교로 유학을 올 수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아버지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내가 배우는 모든 것은 우리 케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케냐를 떠나는 순간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고향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공항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셨지만 마지막 포옹을 할 때 느껴지는 떨림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생 아이다는 케냐의 전통 팔찌인 작은 키틴즈를 제게 건네며 저에게 꼭 돌아오라고 속삭였습니다. 하버드에 도착했을 때 처음엔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웅장한 캠퍼스,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지식의 향연. 저는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며 다양한 민주주의 모델과 통치 체제를 배웠습니다. 로크와 루소의 사회계약론부터 시작해서 현대 민주주의의 여러 형태까지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첫 학기에는 적응하기 바빴습니다. 낯선 환경, 다른 언어, 그리고 엄격한 학업 기준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냈고 주말에도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아프리카 학생회를 통해 만난 친구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지리아에서 온 치네두와 이집트의 파리드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한편에는 늘 회의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설명하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실천 방법은 너무 이상적으로 들렸습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체제를 배워도 현실은 너무나 다르니까요. 특히 자원이 부족하고 부족한 갈등이 심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더욱 어려워 보였습니다. 제가 참석한 글로벌 민주주의의 도전 세미나에서 한 미국인 학생이 민주주의는 보편적 가치이며 모든 나라가 미국식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서 서구 중심적 사고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케냐 같은 다민족 국가에서 부족한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단순히 서구식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을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민주주의의 본질은 같더라도 그 구현 방식은 각 사회의 역사와 문화에 맞게 발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어느 정도 위안을 얻었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아프리카 대륙에서 진짜 민주주의가 가능할지 생각했습니다. 서구 국가들이 수백 년에 걸쳐 발전시킨 제도를 우리가 단숨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는 결국 그들의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찰스강의 고요한 물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케냐의 미래,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정말 변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요. 때로는 절망감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배우는 모든 것이 케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런 저에게 뜻밖의 뉴스 하나가 모든 생각을 뒤흔들었습니다. 위턴 기념 도서관 3층,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창가 자리에서 아프리카의 통치, 구조 변화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스마트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처음엔 누가 메시지를 보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림을 본 순간
저는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속보,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한국, 또 대통령 탄핵.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여러 번 밀어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순간, 머릿속에 전기가 찌릿하게 지나갔습니다. 대체 이 나라는 왜 또 국제정치학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여러 번의 정치적 위기를 겪었고 가장 최근에는 2016년에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었습니다. 당시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질서를 지키며 시위를 했던 나라. 폭력 없이, 파괴 없이 오직 촛불만 들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사람들. 그런데 이제 또다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는 겁니다.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어 리포트는 뒷전으로 미뤄두고 저는 바로 뉴스를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그리고 한국의 영문 뉴스까지. 그리고 곧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다시 한번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태극기를 들고 있었고 어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부터 노인, 대학생, 심지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가족들까지. 그러나 놀라운 건 그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분노도, 공포도, 폭력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했고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이긴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한 기자가 현장에서 인터뷰한 한국 시민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면 국민이 심판한다는 것을요. 이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케냐에서라면 이런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아마도 폭력 시위, 부족한 충돌, 경찰과의 유혈 사태, 그리고 결국에는 또 다른 독재자의 등장.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민주주의의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공동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배정된 짝은 이정우라는 또래의 청년이었습니다. 정우는 유창한 영어 실력과 꼼꼼한 성격으로 제게 큰 도움을 주었고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워크숍이 끝나고 정우가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내일 광화문에 함께 가자고. 요즘 개헌 관련 시민 토론이 한창인데 직접 보면 재미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천하는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광화문 광장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고 있었고 토론자 옆에는 정부 관계자와 시의원들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한자리에 모여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격렬하게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존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우는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케냐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토론은 종종 폭력으로 이어지고 정부 관계자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광장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조금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우와 저는 근처 전통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이른 저녁이라 손님은 별로 없었지만 분위기는 정갈하고 따뜻했습니다. 메뉴를 고르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정우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나 질서정연한지, 왜 대통령이 탄핵돼도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쉽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한국 사람들도 오랜 시간 동안 싸워서 얻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저는 처음 먹어보는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에 감탄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다양한 맛과 색깔에 매료되어 있던 그때 갑자기 제 뒷 테이블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종업원에게 짜증 섞인 말투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국이 식었잖아. 이런 서비스로 장사하겠어? 그 남성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고 급기야 테이블을 치기까지 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종업원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곧 새로운 국을 가져왔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낯설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인들이 모두 친절하고 따뜻하다고 생각했던 제 인식이 틀렸다고 느꼈습니다. 역시 다 똑같군 하는 실망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우의 표정을 살펴보니 그도 불편해 보였지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본 광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정우는 한참 동안 말없이 걷다가 대답했습니다. 엘리야, 우리도 사람인데 당연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모든 시민이 완벽하게 예에 바르고 합리적인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런 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변화하려고 하느냐입니다. 정우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결코 완벽하지 않다고 여전히 많은 문제와 도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과정에서도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배우는 중이고요. 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정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한국 민주주의를 너무 이상화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시민이 모범적이라고 기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오후에 정우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솔직하게 제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어제 본 광경 때문에 혼란스러웠다고,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제 이상이 너무 높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어딘가로 데려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을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모여 동네의 작은 문제부터 큰 정책까지 함께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정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예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죠. 그날 회의에서는 지역 노인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과 청소년 공간 확보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지만 모두가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려 노력했습니다. 3시간이 넘는 긴 회의 끝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되었고 참석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정우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엘리야, 민주주의의 진짜 모습은 이런 거예요.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진행형 과정이에요. 어제 식당에서 본 그 사람처럼 자기중심적인 사람도 있고 오늘 회의에서 본 것처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가치가 더 많은 지지를 받느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찾고 있던 것은 완벽한 민주주의 모델이 아니라 어떻게 불완전함 속에서도 발전해 나가는지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케냐의 문제는 시민들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작은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민주주의와 시민 책임이었습니다. 토론 중에 한 중년 여성이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시험대 위에 있습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그건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도 멈추지 않겠다고. 케냐로 돌아가면 저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숨 쉬게 만들겠다고 말이죠. 완벽한 시스템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현실에서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시작하겠다고 말이에요. 프로그램의 마지막 주, 저는 다시 광화문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낮은 바람이 불고 광장 위엔 평화로운 햇살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 멀리 세종대왕 동상 아래
한 무리의 청년들이 피켓을 들고 작은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민입니다. 우리는 헌법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이 여정이 이제는 제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 더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케냐에 있는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제들, 자매들, 우리가 그동안 꿈꾸던 민주주의는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있는 이곳, 대한민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준비되었죠? 라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정우와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인내와 사랑이에요.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수십 년간 독재와 부패, 불의에 맞서 싸웠습니다. 지금도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엘리야, 당신이 케냐로 돌아가면 기억하세요. 민주주의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라고 말이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구식 민주주의를 케냐에 이식하는 것을 꿈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케냐의 현실과 문화 속에서 우리만의 민주주의를 키워나가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정치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려는 사람들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의지를 케냐로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보스턴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남은 학기를 마치고 케냐로 돌아가 촛불의 씨앗이라는 시민 교육 단체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민주주의를 약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불완전함 속에서도 함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가르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제도가 아니라 과정이며 그 과정은 언제나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감동적인 경험을 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엘리야를 만들어낼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진심이 담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